반갑습니다. 저희 본가가 두암동인데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공무원 건설 기술인을 모시고 지금 제가 그 동안에 연구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요즘 중대법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죠.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중대법의 아마 효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럴 겁니다. 그만큼 중대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기존의 어떠한 대책이나 법보다도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변화된 경과와 이런 걸 쭉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뭐 제목을 정하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처음에 역할이었는데요.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책임으로 좀 바꿨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건설 기술인, 특히 뭐 관에 계시건 민간에 계시건 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건설 사업 또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설을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저희가 한번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을 왜 하는지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께서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왜 건설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 그런 게 좀 근본적인 그런 물음에 대한 게 좀 저희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직무 교육으로 우리 이제 광주 광역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국가 공무원의 책임이 과거보다 굉장히 막중해졌죠. 뭐 그걸 좀 큰 시대적인 흐름 배경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데에서 여유가 생길수록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소득이 10,000불 정도 시대에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상생활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소득이 한 20,000불 정도 되면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30,000불 수준으로 가면 이제 건강, 보건 문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안경 환전 보건에 대한 욕구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민이나 사회적 반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과거 저희가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사람들이 많이 붕괴는 했지만 뭐 운이 없었다든가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세월호 사고 때는 어땠습니까? 온 국민이 분노를 했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 정권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막판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사실은 이 세월호가 기폭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분노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그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저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를 별로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얻은 이유들을 좀 제가 낱낱이 밝혀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더 효과성과 효율성 점에서 낮은 더 높은 여러분들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목차는 좀 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에 과거부터 최근에 안전의 제도들이 변했는데 어떤 연유로 변했는가 하고 변화에 동의하고 그다음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현재 제도에서 어떤 것들이 한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이제 건설 기술인들이 우리 공직에서건 공공기관에서는 현업에게선 어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학습이 필요한가는 간단히 제목만 제시를 하겠는데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강연에서 그런 내용을 다뤄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저는 안전만 한 35년 연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워낙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엉뚱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책을 썼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책이 다 거의 매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로 좀 드리려고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열거해 놨는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대책이 실효성이 없던 그렇죠. 전문성이 없었다는 거.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우리 부처나 이런 중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도금만 하면 네가 책임져. 그 다음에 우리는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죄송하게도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가 제도의 장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칙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중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효성을 아직 따지기는 이르지만 중대법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사망사고가 대기업에서도 더 작년보다 늘었다고 그럽니다. 발표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 감독 우리 광역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점검 감독하고 다니시느라고 책상에 의자 붙이고 계실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너무 많은 기관에서 심지어는 건설회사 본사에서까지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건설회사들이 본사 갖고 불안하니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을 귀찮게 합니다. 공사를 해야 될 직원들이 안전 점검 받다가 나를 다 셉니다. 점검 준비하느라고. 근데 문제는 그 점검을 간 사람들이 정말 그럼 전문가에서 현장에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은 오전 오후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오전에 가서 지적해봐야 오후 되면 쓸모없을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럼 별로 효과 없는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름하여 지적질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질. 현장 공사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게 병폐가 심각합니다. 품질관리자 똑같아요. 요즘에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직원들이 한 20여 명이 되는 큰 현장도요. 안전팀 한 7, 8명, 품질팀 한 대여섯 명, 공사팀 가면 너댓 명 있어요. 근데 현장 공사는 누가 하는 거죠? 공사팀이 하는 거잖아요. 품질이고 안전이고 공사팀에서 공법을 선정하고 뭐예요? 공정표를 제대로 짜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현장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있습니다. 제도가 겉으로는 뭘 좀 강화하는 것 같으면서 정작으로 중요한 기능을 죽여버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저희가 위장이나 간이나 이런 거 나빠서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장기가 많이 가지는 거죠. 근데 우린 처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처방이 잘못된지에 대해서는 반성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조립표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60, 70%는 전부 계약직이에요. 전부 계약직이에요. 제가 79년대 처음에 회사에 갔을 때는 계약직, 정규직 그 정의 자체가 없었어요. 회사 들어오면 다 우리 가족이었어요. 계약직으로 공사 끝나면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에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건진법 산안법에서 계산 계속 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관리비는 직접 공사비 산안법 같으면 2% 남짓합니다. 총 공사비도 아니에요. 직접 공사비예요. 여러분 전체 공사비가 5, 60%에 땄는데 안전비 2% 더 진다고 공사가 안전해지겠어요? 물론 조금은 낫겠죠. 안전시설들인데. 근데 그 비용조차도 문제가 뭐냐. 작은 공사로 내려갈수록 안전관리자 선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안전관리 인건비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시에서 감독 관리를 하실 때도 현장에서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요인들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안전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원인과 결과는 선형적이다. 안전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하이니의 법칙이나 버디의 도미노 이런 연쇄성 이런 정도는 기본을 아실 거예요. 뭐 1대 29대 300 법칙 이런 거 아시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그런 논리들은 뭐냐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땡. 아닙니다. 이 일이 다시 앞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순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선형으로 그냥 일직선으로만 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요즘에 현장에 그 노동조합 때문에 많이 어렵다 그러죠. 어렵다 그러는데 제3자 입장에서 저는 건설회사에서도 12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중에 5년을 해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까지 간 원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현장에서 그 작업자 근로자들을 왜냐하면 결국은 공사의 품질은 그 사람들의 손끝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말 공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대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현장 소장은 골조고 막론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인원은 공무 이게 좀 빼고는 100% 일용직이잖아요. 현장 소장까지 일용직이에요. 계약 소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사장과 직원의 생각은 같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밥을 만들 때 저걸 전제로 만듭니다. 근데 다르죠. 직원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난 우리 두 개의 큰 사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그 현장에 근무를 했더라도 제가 그 이상이 할 수 있었는가 저 장담 못합니다. 기술자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아주 훌륭한 분들까지 열심히 사고 조사를 하면서 사고건이 기술적으로 이거 이렇습니다 하고 땡 끝내버립니다. 결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고관이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깊이 있게 들으려고 하고요. 그럼 소금이 건설은 저희가 법의 약점이 그건데요.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보통 한 1000여 명, 2017년, 16년 기준으로 하면 이전 정부가 출범할 때 한 1000여 명 됐죠. 그리고 그 중에 정확하게 500명이 우리 건설 근로자였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절반입니다. 지금 428명, 450명대로 내려왔는데 절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7%, 8%도 안 돼요. 한 150만 명에서 170, 현재 한 150만 명 정도입니다. 150만 명. 근데 전체 근로자도 2,7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7%가 제조업보다는 하고 똑같은 전 산업에 받으면 결국은 한 20배 이상 일반 산업보다는 사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가서 누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건설 산업을 외국에서는 킬링 인더스트리, 살인 산업이라고 합니다. 살인 산업이라.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고 원래 외국에서의 명칭은 코퍼레이트 킬링 로입니다. 기업 살인죄입니다. 원래 외국에서도 명칭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중소기업원장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법에서는 아까 그 사고 사망자가 한 500명 나면 그 중에 70%가 50억 이하고 좀 더 내려가면 30억 이하가 전체 7할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으로 갈수록 법에서는 안전조치 의무가 계속 없어집니다. 통제할 수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 정부에서 하는 대책들이 겉도는 거죠. 대책은 계속 대형 건설사들을 드라이브를 거는데 실제로 이 안전 수준이 낮은 중소건설사에서는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고 더 밑으로 내면 협력업체는 더 막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에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메이저 5대 건설사들이 하는 몇 조 원 공사보다 1억, 2억, 3억 하는 작은 현장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중대법으로 과거에도 상위 건설사하고 밑에 그 중소규모 전문 건설까지 격차가 빈부의 격차보다 크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상위 건설사는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 무제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무제한. 근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 배째랍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전문 건설은 다 하죠. 밑에는 아직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안법이나 이런데 계속 사고가 나면서 국가 공공기관의 책무가 엄청나게 강화됐죠. 우리 산안법에 우리 모든 공공기관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게 돼 있고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곤욕을 치른 게 과거에 이제 산풍 사고 때도 서울시가 곤욕을 치르 서울시에서 계속 그런 사고로 많은 그 곤욕을 치러왔잖아요. 치러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이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으로 호되게 사실 홍역을 치른 분이 이천 물창고 화재 이천 시장님이십니다. 그분한테 그런 걸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지자체장 인허가를 내줬다는 죄만으로 모든 죄를 뒤집었었는데 문제는 우리 국가 높은 데서는 어느 분도 와보지를 않으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만 잘하면 된다는 우리 이제 건설 기술인들이 저는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모든 업무가 칸막이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건설사업은 기획부터 마지막 유지관리 해체까지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전문 영역도 다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내 스판의 일만 잘하면 되는 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 단계에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넘겨주면 나는 그 불량식품을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대기업에서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튼 영업에서 공사를 저가로 따오면 영업한 사람은 박수 받고 포상 받고 그러는데 그 모자란 공사비 공기로 빡빡하게 따온 나중에 공사팀은 죽을 맛인 거죠. 우리 최근에 2건의 공사 다 똑같습니다.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건설 기술자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밑에 마지막에 그 위에서 요리를 잘못한 사람들은 놔두고 마지막에서 현장에 일하는 현장 기술자들만 닥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그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알아서 그 여건을 단 1%라도 고쳐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전 수준을 올리는 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 안에서 내 역할과 주변에 내 이전 사람이 하는 일, 내 다음 사람이 하는 일 관계를 보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좀 조율할 수 있으면 있는데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세부적인 거 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건설하는 목적은 그렇죠. 누구나 일하죠. 근데 1년에 500명씩 사망을 치르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뭐냐면 자꾸 정부에서는 이제 산업법에 이런 게 근로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기술자는 근로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만큼 현장의 건설 기술자들도 목숨은 안 내놨지만 그 이상의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전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건설은 양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양적 성장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뭐 최근에 우리 건설 하여튼 고래로부터 하여튼 비리라는 누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마 지난번 둔촌동도 결국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 위에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500명대를 꾸준히 한 30년 전 못 고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력한 만큼 줄여와서 우리나라하고는 약 40배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현재 우리나라가 아까 건설업의 사고 사망률은 헛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업은 실근로자 수를 제조업체랑 카운트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아시죠? 평균 임금으로 노무비를 평균 임금으로 나눠버리니까 실제 근로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명 수준인데 산재 통계로 하기엔 근로자 수는 한 300만 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고 사망 많은율은 실제로 보면 반이 디스카운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2배 높다고 봐야 돼요. 한 300만 명 정도로 산정이 돼요. 근데 실제 우리 건설 근로자는 15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많은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들이 생성 과정이나 이런 걸 모르면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허수입니다. 다 허수.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건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데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교통 5040 많이 여러 가지 하잖아요. 5030인가요? 한데 우리 교통사고는 보면은 3,429명에서 최근에 3,000명 밑으로 줄였죠.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 자동차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대당 사고율로 본다면 정말 괄목할 만하게 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보다시피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무슨 차이 때문일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래 보시면요. 90년대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대폭 늘렸는데 이들이 이제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사실 우리 건설도 마찬가지죠. 우리 건설 기술자도 그렇고 건설 기능 인력도 그렇고 입직하기 전에 다 교육이 돼야 되는데 입직하기 전에는 교육시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공과대학에 있지만 안전관리는 우리 학과에서밖에 안 가르칩니다. 공대라면 다 안전과목 누구나 배우고 나와야 되는 거. 왜? 사회에 나오면은 뭐 공기를 좀 못 맞추거나 품질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뭐 사망 사고나 치면 바로 형사범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기술자라면 당연히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 관련 법령과 기준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가장 나중에 회사에서 직무교육이나 이런 거 시킬 때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요 위에 혹시 동상 보신 적 많이 보도에서 보셨죠? 누구 동상인가요? 처음 보는 거예요? 다 그래도 언론에 나오니까 보셨을 것 같은. 예? 아니 그 뒤에 말씀 좀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전태일이죠. 전태일. 그분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우리가 산업 노동의 역사에서 기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닌데. 그러면
그 전부개정 산안법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예, 김용균법이라 그러죠. 고 김용균 씨 동상입니다. 김용균 씨 동상 좀 하면서 김용균 씨 어머니가 이제 만지면서 슬픔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 아래 사진은 그 무슨 사고인지 금방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장으로서 가장 곤욕을 치른 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몇 분이 돌아가셨죠? 38분이 돌아가셨잖아요. 38분. 왜 건설에서는 털끝만큼의 반성도 없는 겁니까? 김용균 씨는 한 분이 돌아가셨어도 동상을 세우고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 건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건설 품질이고 안전이 되겠습니까? 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방금 제가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우리가 건설업이 저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장에 점검 완전히 돌아봐야 그 시간 낭비, 노력 낭비입니다. 죄송한데. 그 현장 입장에서는 전원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까 그 연구만 하는 거죠.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의 근로자라면.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일단 공공공사만을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 공공공사 발주도 기술자가 하고 공사 일도 기술자가 하는데 왜 기술자끼리 일해야 되나요? 왜 일해야 됩니까? 그 뒤에 가서 좀 그런 부분 설명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이 제가 이제 쭉 우리가 왜 노력하는데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는가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부터 바로 세워야 되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 기술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어떤 권한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론인데요. 그 욕지 미래거든 선찰 이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너무 그 발전 속도가 바빠지다 보니까 제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상황이 초래된 데는 반드시 그 이전에 인연설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헛발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년 전이라도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 정부에서는 그 국정 3대 지표 중에 하나로 국민생명 지키기 목숨 걸었잖아요. 왜? 그 전 정부에서 사고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산업법 전부 개정도 하고 중대법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출발이 그 2017년 정부 출범에서 50여 산업안전 파공 강조 주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쭉 산업안전의 일반 원칙 국가 책무들 쭉 천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좀 코치를 하기도 했지만 그 건설업 70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원청과 발주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나마 우리 건설 산업이 착취적, 약탈적 생산 구조에서 이제 포용 쪽으로 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마무리가 건설안전 특별법이었는데 애석하게도 그건 아직도 지금 공전이 되고 있죠. 공전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주자가 적정하게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데 수급인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사코 발주자는 빼놓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광역시 공공기관들이 발주자 책무 강화하면서 많이 불편해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겁니다. 발주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건설산업은 장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작이어서 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7년도에 이제 500명을 250명으로 줄이는 걸로 했는데 작년까지 줄인 게 한 250, 400 몇 명으로 거의 한 25%도 못 줄였죠. 뒤에 가서 한번 숫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 정부에서 출범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쏟아냈는데 이제 그중에 산업법 전부 개정부터 해서 쏟아냈는데요. 쏟아냈는데 이제 국토교통부가 우리 건설의 주무부처잖아요. 보면 이제 그 2020년 19년 말에 그때 이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벌써 한 3년 4년 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지표가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혁신위원회에서 그때야 이제 국토부가 발주자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국토교통 혁신 방안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방안을 통해서 이제 건설한 특별법 제정이 나오게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2층 물류화재 타고 텅기면서 그걸 제정을 급하게 해야 된다고 김명민 장관께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완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최근에 변화된 법을 쭉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 건설 기술자들이 이 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전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공공기관이 저도 다 공공기관이면 기재부고 뭐고 도로공사고 광역시에 뭐 도시공사 이런 게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족보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공공기관 두 갈래더라고요. 하나는 기재부 산하에 있는 다른 부처하고 다른 부처 산하에 있는 일반 공기업도 공공기관이 있고 또 행안부 그룹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는 기획재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공원법이라고 있잖아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 지침입니다. 지침으로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이거를 지금 아마 준수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건 똑같습니다. 공운위에서 나온 거 이 지침이 이제 행안부로 그대로 전수가 된 겁니다. 내용은 똑같고 제목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건설은 민간으로 가면 민간을 규정하는 게 건산업기본법인데 건산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거기다 건진법으로 품질을 강화하고 산안법으로 안전을 강화했는데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부작용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현장에 지금 고통스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안전 특별법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건설기술진흥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개념을 많이 좀 혼돈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작업안전,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건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역이고요. 그다음 작업안전의 품질관리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화정동이나 학동 사건은 모두 건진법 영역입니다. 그거는 산업법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다칠 때는 산업법으로 가는 거고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고용부에서는 산업법은 관여를 아예 안 합니다. 우리 이제 법에 좀 그 사각지대 맹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 두 법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최근에 이제 벌써 2년 3년 됐죠.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 해체공사가 저기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해체공사도 공사기 때문에 사실 거기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 마지막 단계 멸실이다 보니까 지금 족보가 좀 잘못 규정한데 건축물관리법도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원동 사고에서도 무고한 예비 신부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학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법 만들어놨는데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근데 법이 어디가 잘못된지 지금도 몰라요. 그 부분을 안 고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대책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뭐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나 워크숍을 해야 되면 그 계획을 누가 짜야 됩니까? 누가 짜야 돼요? 옆에서 짜주니까 야 내가 짜줄 테니까 네가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제대로 할까요? 계획 누가 짜야 되는 겁니까? 이행할 사람, 이행 의무자가 짜야 되는 겁니다. 계획은. 그러면 계획을 짜면서 모든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획서 덮어놓고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설 현장의 대부분의 계획서들이 전부 제3자 외주자하고 짜온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현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해체 계획서 똑같아요. 해체 계획서도. 해체 계획서는 협력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짤 수 없는 협력업체는 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 안 돼요. 공사 수행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계획서 못 짜는 사람은 어떻게 기술자입니까? 그게? 근데 우리 현장의 기술자들의 태반이 계획서 작성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술자들 잘못이냐? 제도가 그렇게 만들고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계획서 작성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술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여러분 법을 보실 때는 저도 법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계속 안전을 보다 보니까 법들의 맹점이라는 게 보는데 항상 법을 볼 땐 제일 중요한 게 주어가 누군가, 누구의 책임이고 해야 될 일이 뭔가, 보호 대상이 뭔가 그 세 가지만 보면은 법의 핵심만 아마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법도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지난 이전 정부에서 이게 자꾸 밀렸는데 이게 작년 2022년까지 보면은 출범 전에 사고 사망만 1.58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이걸 2배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58인데 그 2.0까지 거꾸로 올라갔다가 작년에 1.75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5년 동안에 나라에서 지표로 관리한 지표에 물론 사람 숫자는 줄었는데 그건 양적인 지표잖아요. 질적인 지표는 제유리죠. 유리에 있어서는 개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만 낭비한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국민의 입장이면 세금만 낭비한 거잖아. 지표 하나도 개선을 못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제가 제3자 국민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50억 미만이 7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책은 저기에는 별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계속 사각지대 남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으로 가면 물론 이제 행안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재부 산하의 재정 집행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우리 행안부 쪽에서는 국가법 주로 기약 관리하잖아요. 국가법에서 하는데 보시다시피 과거에 공공공사부터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나 실적공사비 제도로 해서 예산 깎는 데만 열중을 했어요. 예산 절감만. 그래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무를 하고 나면 50% 공사비가 반타작 나는 거는 비일비재했죠.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리고 공공사가 과연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사 한 회사들 다 망했고 협력업체들이 조금 하다가 다 타절되고 손들고 나가고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5년 동안 저는 이제 성과가 하나 있었다고 보는 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주자 책임 천명하면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재부에서 확실하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 강화 대책을 시행했는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기재부는 사실은 산안법보다도 더
강력한 조항 하나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법 시행 규칙도 아닌 지침에 들어있습니다. 지침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임원의 책임을 사고 발생 시 임원의 해임 또는 해임, 기관장, 임원이나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해놨죠. 기재부는 이미 중처법보다 훨씬 강수를 그 지침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이후에 임원 문책 규정까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다 만들었습니다. 임원 문책 규정까지. 그래서 최근에 기재부 산하 도로공사나 LH 이런 데가 입찰 계약 조건들이 굉장히 안전에 관한 게 촘촘해지면서 옛날에 소위 말해서 갑질했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아마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굉장히 이거는 지난 정부의 성과로 봅니다. 산안법, 중처법 하는데 여러분들 중처법은 요즘 하도 세미나를 중대법 많이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새로이 설명을 드리면 식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공부 다 많이 하셨죠? 별로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래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워낙 하루 걸 하루 우리나라에서 중대법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요. 하루 걸 하루씩.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엉뚱한 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가들이요. 엉뚱한 데로 몰고 가고. 우리 건설기술자가 계속 소외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안전조치를 모르면 안전은 없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 계속 배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다음에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170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원래 명칭은 외국에서 공장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녀자들 어린애까지 다 데려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시켰잖아요. 선진국들이 다. 그래서 태생이 원래 팩토리 액트 공장법이고, 그래서 정식 명칭은 노동안전보건법 또는 작업안전보건법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게 앞에 노동이 산업으로 획가닥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자부에서 해야죠.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진법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명을 잘못 해놓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요. 일본에서도 노동안전위생법입니다. 일본은 보건위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일본 걸 많이 벤치마킹 했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산업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산업은 아닙니다. 그게 작업이나 노동입니다. 그게 영어식 표현하면 occupational이고 atwork예요. 뒤에 법이 그렇게 보시면 작업장에서 또는 직업상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문제가 뭐냐면 공장에서 공장은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자 두고 감독하고 시설 바꾸면 그 시설 내후에나 끝날 때까지 다 성능 발휘하잖아요. 또 공장장한테 책임을 주면 되는 건데 우리 건설은 사업 어떻습니까? 사업지는 소유물은 발주자 건데 설계 따로 시키고 감리 따로 시키고 시공자 따로 시키는데 원청사는 자기가 못하는 협력업체 데려오고 협력업체는 그 밑에 협력업체 데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기법에 난 17개 되는 조항을 뽑아내서 만든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전제는 뭐냐.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누구만 해당이 되냐. 협력업체의 사장하고 근로자 관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산안법의 맨 처음에 법대로 적용하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원청사 공동책임으로 넣고 있는데 여전히 설계자, 감리자, 발주자 책임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안법은 건설에 안 맞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부 개정을 할 때 사실은 산안법 전부 개정의 이유가 뭐였냐면요. 건설업의 복잡한 도급 관계를 기존의 제조공장법의 틀로서는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개정을 하게 돼가지고 5장에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하고 별도장을 신설했는데 거기서 또 무슨 실수를 했느냐. 건설업만 딱 집어냈어야 돼요.
근데 도급 사업을 몽땅 들여 거기서 또 일반 제조업의 도급하고 같이 흐려놨어요. 외국에서는요, 건설업을 별도로 제정을 하거나 적어도 별도의 챕터로 납니다. 하나의 장으로 건설업만. 그래야지 건설업 이해 당사자 규율이 되는데 우리는 산업법의 전부 개정에도 아직도 그걸 못했어요. 계속 옷이 안 맞는 거죠. 제조 공장용 옷을 입다고. 그다음에 중대법 보시면 중대법에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제도급 영역 이탁한 3자 종사까지 확대했는데 문제는 관련 부처에서 계속 그걸 자르는 거예요. 야, 네가 직접적으로 뭐 개입하고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 중대법 제정은 해놓고 해석은 엉뚱하게 가는 거죠. 해석은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과거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가장 위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누군가요? 뒤에 안에 그림 다 있는데 그 모든 그걸 만들어낸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모 회장님입니다. 그죠? 그분의 모든 지시로 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돈도 안 주고 심지어는 뭐 이걸 제대로 하라 그러니까 엉터리라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인부 집어넣어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세월호 또 어떻습니까? 세월호 마찬가지잖아요. 최고 의사결정의 정점에는 유모 회장님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중처법이 아직도 맹탕인 게 뭐냐면 그런 최고 의사결정권자 있는 사람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없으면 역시 반쪽짜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개념 넣어놓고도 해석을 또 꼬리 자르게 해석을 할 빌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건설안전 특별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대법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설계자, 감리자 이런 책임이나 이런 거 전혀 역할 규정하고 않잖아요. 산안법에서 그거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산안법하고 중대법에 관한 사각지대를 건설안 특별법이 메워줘야만이 이게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가 메워져서 법이 제게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중대재해적 구조가 이제 아시다시피 중대산업재해하고 산업재해가 틀렸습니다. 말이 노동재해입니다. 중대노동재해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체 주어가 중요한데 주어가 경영 책임자라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 대상이 이제 종사자까지 확장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호 수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보호 수단들은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IS 45000에 있는 거 그대로 100개다 놓은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단지 예산만 세우라는 것만 추가적으로 들어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돈에 민감해가지고 돈을 안 쓰니까. 벌칙은 이제 중대법이 그나마 우리 대기업에 효력을 있는 거는 이 뭐예요? 1년 이상 감옥에 간다는 것 때문에 돈은 수백억 날라가도 꼼짝 않은데 이 감옥은 좀 다르거든요. 이 구문 하나 아마 중대법이 그나마 조금 실효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말씀드렸고 많이 불편하시겠죠. 불편한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빨간색 종사자에 대한 도급용역 위탁. 그래서 이 중처법의 핵심적인 거는 도급용역 위탁에 대한 그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실제 집행하고 해석하는 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산업법, 중대법 다릅니다. 주어가 산업법은 주어가 사업주고 중대법은 경영 책임자. 그래서 이제 현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적고라가 난 겁니다. 점검 받다가 현장 일 못하고 서류 작성해갖고 증빙 만드느라고 현장 일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인원은 계속 빼갖고 참모에다 집어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사각지대. 업무 여건이 계속 많아지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책임은 온팡잡혔어요. 원래 우리 책임이 그렇거든요. 참모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산안법에서도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 보좌 역할이에요.
지도지원 보좌 거느니까 안전관리자가 서류를 써야 된다면 건의서 쓰는 거 하나만 해야 돼. 우리는 현재 안전관리 모든 서류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법이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예요. 왜? 공사팀은 모자라는데 안전관리 계속 선임하라고 인원이 남아요. 공사팀보다. 그럼 계속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팀이 공사 일부분으로 소화해야 될 안전이 분리가 돼갖고 엉뚱한 사람 참모들이 챙기고 있는 이상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광주 굉장히 아픔이 크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원인을 단순히 기술자의 과실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 현장에 가더라도 저 이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딸 때부터 다 정해진 거거든요. 나오면 제가 회사를 살펴보고 나오거나 밥 먹고 살려면 그 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공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신문자들이 못 챙긴 거는 좀 아쉬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한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는 그 적산 함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 적산 온도. 그래서 그 시간 온도를 시그마에서 적산한 게 일정은 돼야 강도가 나는 거. 그러니까 0도씨 정도 보면 뭐 일주일에 가도 강도가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가 PC 같은 걸 고압 양생에서 찌면은 서너 시간 만에 강도를 며칠 강도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콘크리트 원리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 원리들을 제대로 우리가 기술자들이 이해하고 활용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한 달이 안 됐는데 또 우리 시민의 선택한 거. 이거는 저희가 좀 깊이 좀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해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아직 저 갑질하는 조물주의 건축주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법들이 전부 맹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풍사고 10주년, 20주년의 책을 두 권을 이제 다른 세 분하고 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바쳐 이것만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10주년, 20주년 연구하면서 왜 우리가 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요. 이게 책임이 의사결정 권한이 이러니까 이렇게 결정이나 이런 책임을 발주자랑 같이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 말씀은 맞는데요, 부담스럽네요. 다음에 가면은 도루묵입니다. 계속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분 지금 최근에 그 건진법의 하에 안전관리 업무 지침하고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 있어요. 발주자의 역할이 들어 있고 감리자, 시공자 역할이 쭉 나열된 건 유일하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만 그게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이전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는 전부 해야 한다. must 돼 있는데 발주자에 대한 것만 뭐냐면 해야 한다 앞에가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노력하여야. 노력하여야. 우리나라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같죠,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법을 개무시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또 심한식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떼쓰다가 안 되면 법대로 하자고 그런 나라잖아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데는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한 70~80%가 그걸 이행을 할 때 법 조항이 넣습니다. 절대 우리처럼 하루아침에 넣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법 배도 쉽게 안 고치거든요. 제가 안전 연구를 한 40년째 하면서요, 그 초기 한 70, 80, 90년대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안 지키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표적인 게 안전관리 선임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소규모에서 한 사람 선임하면 한 5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벌금 한 300~400만 원 때 맞으면 되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경우는 그냥 그 누가 감독 안 하니까 그 돈
까는 거고 까짓 건 나중에 걸리면 벌금 내는 게 싼 거예요. 과거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안 지키는 사람이 아까 교통안전도 그나마 제가 보기에 효과가 있는 거 그렇죠? 들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위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킬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럼 당연히 안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설을 바로 세우려면 발주자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 발주기관한테는 좀 불편할 겁니다만은 우리 발주기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자, 시공사 모두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첫째는 인명을 담보로 한 생산은 절대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거부터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두 번째, 그다음에 아까 책임이 명확한데 우리가 건설 관련 법령이고 산업법 관련 법령이 저게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책임이 거의 없어요. 아주 지엽적인 책임만 지고 있습니다. 계속 책임이나 위험이 약자한테 전가되는 구조, 소위 말하는 약탈적 제도, 약탈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물류연대고 똑같습니다. 그게 평소에 조금 돈 나눠주고 같이 먹고 살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겠죠. 우리 건설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김공을 저도 이제 해외 현장에서부터 뭐 200명을 직접 반장들하고 데리고 일해봤지만 제가 가장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건설 우리 기능 인력을 제대로 대우를 못 해준 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제가 만약 현장을 돌아간다면 그분들 제대로 좀 대접을 해주고 싶거든요. 우리는 대접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구 수단으로만 지급했고 우리 건설 기술자도 똑같습니다. 단지 그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만 내가 안 갔을 뿐이지 대우받는 건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자 감시 원칙 우리는 저게 희약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 교통 위반이 안 하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위반했다가 즉각 걸리잖아요. 걸려서 벌금 왕창 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위반할 생각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주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 빠져 있는 데다가 이행하고 안 하는 것도 감시하는 체계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 광역시에서도요 제도나 이런 걸 좀 작동성을 볼 때는 이제 세 가지를 보십시오. 세 가지 체크하고 세 가지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는 작동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제도를 저기다 다 뒤집으면 그 어떤 건 세 개가 다, 어떤 거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 전부 펑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잡고자 하는 게 이제 그 특별법에다 좀 담았는데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고쳐가면 되는데 저항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슬라이드가 요겁니다. 요걸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제가 건설 사고 원인을 한 장에다 그려보려고 무던히 노력해서 그린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이쪽에 보면 그 건설 사업 단계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실 테고 이 참여자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근로자들 죽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나요? 상부구 들어가죠.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제도를 핵심을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니까 이제 발주자부터 갑질하면서 뭐 최저가 낙찰하면서 그다음에 감리자한테는 원래 감리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컨설턴트는 참모잖아요. 근데 감리자한테 발주자 책임 왕창 덮어 씌워놨죠. 그다음에 설계자한테도 뭐 제가 만지고 설계시키죠. 그다음에 그 무리하게 잘못된 거를 우리 이제 광역시 같은 지자체들이 바가지 쓴 겁니다. 여기서 요 앞에서 잘못된 걸 지자체가 바가지 쓴 거예요. 인허가 했다고.
지자체에서 노력할 건 뭐냐면 요걸 닥달할 게 아니고 요 앞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밑에 이 조건, 공사 조건들은 전혀 개선이 안 됐는데 밑에 수급인들만 닥달하고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수급인들 하다가 안 되면 나 갈게 빠이빠이 가버려요. 요즘에는 돈 안 맞으면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메이저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입찰에 들어와요. 협력 업체들이. 아, 당신 이 돈 갖고 안 되니까 좀 높게 써와. 아니면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 이 회사가 적당하면 손 들고 나가고 타절되면 타절하느라고 공사 중단에 새로 입찰사님하고 공사 공기를 한 2, 3개월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사 입장 돈을 꼬불쳐 놓는 거예요. 아, 이놈의 새끼가 이 정도 적자 나니까 그때마다 야금야금 주면서 공사 끝까지 시켜야 돼.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계약이 맹탕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보험 한다고 해서 뭐가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게 다 최저가 낙찰제의 비극이거든요. 그럼 최저가 낙찰은 누가 시작한 거냐? 발주자가 시작한 거예요. 발주자가 똑똑한 놈 똑바로 데려오라고 확실하게 주문하면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기술자들이 정리가 되죠. 근데 발주자가 즐기는 거예요, 그걸. 물류창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류창고 어떻게 설계하는지 아시죠? 그 땅 투자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모읍니다. 그 설계비, 공사비 딱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 평당 얼마 돈 줄까 계산해갖고 그 값에 맞춰서 딱 설계를 해요. 공기까지 딱 맞춰서.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 투입된 기술자들만 바보 되는 거죠. 물리창고 화재 발생 메커니즘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익구조에 맞춰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놔두고 현장에 가서 기술자들 잡들이 해? 그건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보면은요, 이걸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 10차원 정도로 세분해서 쭉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쭉 우리 광역시 같으면 발주부서나 이런 데서 하나씩 체크를 해서 그런 걸 좀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류 단계에서 하루 단계에 따른 그 위험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단계 해결 못해요. 그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물리적으로 현장에 뭐 동발이 존치를 못했고 뭘 못했고 이런 것만 원인이라고 떠들고 있는 게 그게 3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정신 연령이 하나도 안 높아졌어요. 그 많은 사람을 잡았습니다. 우리 건설의 사실 사고의 주범은 이겁니다. 계속 돈이 누수가 됩니다. 여러분 학동에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누수가 됐는지. 그 돈이 제대로 공사하는 사람이 갔으면 이럴 일이 없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발주를 할 거하고 그 돈이 마지막까지 누수가 없이 최종 일하는 사람이 전달하게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잡아야만이 안전이 바로 서는 거죠. 자, 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전히 우리가 관에서는 탁상 공론을 많이 하는데 저는 탁상 공론을 이렇게 정합니다. 경제적 동기를 간과한 대책은 100% 탁상 공론입니다.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제도는 겉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맹인모상일 텐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든 거를 자기 입장에 맞춰서 봅니다. 입장이 생기면은 관점이 생기죠. 관점이 생기면 결론이 나오는데 조금 내려놓고 이제 참자적 시각에서 보고 아까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기회들 많았는데 계속 빗겨갔는데 자세히 설명할 데만 한이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이제 국회라든가 대통령까지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세월호에서 보셨잖아요, 보셨고. 그다음에 여기 법 따라서 그러니까 산안법의 영역부터 해서 쭉 이제 특별법에서 저걸 다 포괄해서 이제 책임을 주고자 한 게 이제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그 책임을 골고루 나눠 갖는 게.
그래서 아까 산안법 설명드렸죠. 안전관리자 명칭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요. 산안법 자체 명칭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 법률가들이나 노동안전한 사람들이 건설하고 일반 제조업하고 차이점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요. 몰라요. 제조 분야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신히 안전보건 조종자를 통해서 발주자를 들어왔는데 저게 또 엉터리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 안전관리자가 없애고 안전관리 대신에 안전보건 조종자 발주자가 선임해서 발주자가 책임 의무를 다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상하게 꼬아놨어요. 그럼 발주자 안전책무 여러분이 그 지자체가 발주기관이잖아요. 법에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업 법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 건설사 모든 법에서 주어가 발주자가 된 게 다 빠져 있어요. 이게 다 안 돌아갑니다. 건축물 관리도 똑같아요. 건축주가 관리 주체를 선임하면 면피가 되게 해놨어요. 그런 웃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주 관리사 선임이갖고 뭐 이거 100원 들 것 같고 야 네 50원 해. 난 끝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상을 크게 보고 깊이 면밀하게 보면은 그 사이에 정말 고칠 거는 몇 개 안 된다. 그 핵심을 잘 고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우리 건설업에 잘 안 맞아요. 약해요. 막한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서는 하도급이 문제인데 하도급이 조달 밑에 단 하나에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건축의 성패는 조달의 80%거든요. 협력업체가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안전경영 시스템도 잘 뜯어봐야지 껍데기만 인증받았다고 하지 말고 다 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혀 소용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해봤자. 우리 산안법에서 그 중대법에서 체계를 갖추고 똑같아요. 체계 갖추면 못합니까? 밑에 마지막에 기술자가 위험을 보는 눈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죠. 근데 기술자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노력은 아무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법 제도가 우리가 국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술자를 맹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세워야 될 사람들을 계속 사각지대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CEO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안전 전문가의 능력 지나가고요. 우리 광역시도 정말 프로다운 프로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광역시 안전 수준이 올라갑니다. 한 조직의 안전 수준은 그 조직에 있는 안전 전문가 수준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실무에 있는 모든 분한테 안전 공부라고 하라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프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프로가. 링레스컬러 같은요. 그다음에 재앙을 만드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권력자의 약자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그거를 자제시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들인데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안법 이게 용어들이 법마다 건설을 모르는 사람이 제멋대로 씁니다. 저같이 30년을 연구한 사람도 이게 뭐라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꼬았었어요. 왜? 현업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써주면 좋잖아요. 법마다 자기 용어를 다 만들어요. 건진법에 있는 건설기술자 용어 다르고 산안법 용어가 다 달라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니까? 공무원을 위한 법이지. 그다음에 중대법은 결정적인 에러가 뭐냐면요. 또는 이해준하의 안전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게 누군가 장난친 겁니다. 밥그릇 만들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기업의 수익이나 모든 거를 대표이사 말고 누가 책임질 사람 있나요?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법 만든 거예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CSO 선임해갖고 바지사장생활 다 뒤로 빠졌잖아요. 왜 정부가 이런 일을 하냐고요. 이런 일을. 똑바로 해도 기대가 안 찰 판인데 계속 새끼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니까 발주자 돈을 갖다가 로펌에 갖다 주면 어느 건축주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건설해야 될 일입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죠. 경영학자들이 보면 정말 하품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그래 영국의 사례를 보면요, 보시면 그 11가지가 있는데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 발주자 책임 인슈어하라고 그랬잖아요. 보장해야 돼요. 보장. 포괄적인 책임 발주자한테 주고 있는 게 이게 선진국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법에 이 의미가 들어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가 저 중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고요. 우리 법에는. 전부 신용만 내놨어요. 아까 비용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공사비에 2% 줘가지고 어떻게 50% 낙찰된 공사가격이 안전하게 되겠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또 빠뜨리고 있는데 외국 기관을 베껴오면 핵심을 베껴야 돼. 핵심을. 근데 껍데기만 베껴요. 영국 같은 건 뭐냐면 발주자가 서명하게 돼 있어요. 법에 있는 내 책임을 내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주자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코디네이터, 설계자나 참모한테 그 의무를 인지시킬 책임을 줬어요. 근데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발주자의 대리인에서 발주자에게 자기 책임을 알게 했습니다. 를 그 감리자가 서명을 해서 같이 내게 돼 있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왜 이런 핵심 메커니즘 우리는 안 쓰냐는 거죠. 계속 껍데기만.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감리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안전장려는 감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발주자 이익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감리제를 도입할 때 발주자 면피용으로 도입을 했어요. 발주자 책임 완팡 덮여 씌워놓고 품질만 냈잖아요. 이렇게 안전이 공중에 떠버리는데 산안법의 안전장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처법 해설하면서 보시면 이게 운영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한 것이 일반적이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하는 사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 건설은 될 수가 없어요. 안전이.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사실 건축주가 저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래서 발주자를 이제 하는 데 굉장히 재미고요. 이걸 사실 그래서 건안법은 그 발주자한테 포괄적인 채무와 건설 기업을 살리는 법인데 우리 건설 기업의 경영자는 폭탄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중처벌이 아니고 저것도 법에 무제한 건데요. 저는 이제 법률가는 아니지만 여러 법에서 처벌을 규정했으면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하나만 적용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전환법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에 빠진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만 담아놨습니다. 기대효과 지나가고 아까 이거는 이제 이건데 아까 안전의 첫 번째 원칙이 그러잖아요. 생명은 절대 가치로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요즘 건설 현장에 많이 써붙이고 있어요. 그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인이 이제 객체 도구에서 발주기관에 있건 설계사무소에 있던 원청사에 있건 간에 이제 주인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깜빵에 끌려가서 선고만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감리고 뭐고 다 재패 가서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 소장이라고 권한 있나요? 본사에서 다 해줍니다. 현장 소장도 직원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 짐을 지고 가야 됩니까?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어요. 언론이 저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 것도 제가 기사를 몇 개 보여줬잖아요. 자꾸 저 얘기를 듣다 보면 저걸 진실로 믿어요. 속아 넘어갑니다. 직원은 해바라기잖아요. 사장이 시키면 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선택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유비퀴터스 하다가 말씀드린 건요. 우리 건설 기술자는 발주자고들 다 있으니까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제대로 중심을 잡으면 얼마든지 건설 산업을 그러니까 포용적인 산업,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역량 문제는 아까 조금 뒤에 가서 제가 여기 말씀 우선요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꼭 현장에서 기술자들 필요한 게 그렇고 이제 그 우리 광역시처럼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대법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다른 안전관리의 법령에 있는 조치를 이행하는 건데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 이쪽에는 이제 작업안전은 산안법 관련된 이제 기본 안전보장, 설계 안전보장, 발주자 책임이고 설계 안전성 검토까지 그다음에 시공 감사, 위해위험 방지에 있어 위험성 평가, PTW 작업 허가제도, 공사 안전보호기다 이쪽이고 그다음에 저쪽은 이제 설계 안전성 검토에서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가 자체 운전, 품질 관리 이런 쪽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저걸 제대로만 이행하면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 1, 2위 기업들 현장을 다 가봤는데 전부 사각지대 펑크가 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위험에 대한 자체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진짜 위험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사고가 날 수 있는 진짜 위험에 빠져 있는 위험성 평가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걸 우리 기술자들이 제대로 해야 되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기술자들이 이제 맹점이 뭐냐면 공학적인 대책만 추정하다 보니까 PDCA의 사이클을 못 봅니다. 시스템으로 봐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계획대로 됐는지 우리가 검칙하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고 그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건데 그렇게 사이클로 보는 눈 그런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현장에서만 보지 말고 발주자까지 전체 큰 사이클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상류나 하위 단계로 가는 오류들을 그걸 시정하고 잡아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쭉 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건설의 하도급 합리화니 건설 산업의 혁신이고 아마 하도급 합리화만 해도 조항이 아마 1000개는 더 될걸요. 관련 법령을 보면 그 하나도 안 지키지잖아요. 근데 저는 안전을 제대로 하면 그런 게 다 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비리가 있는 데서 절대 안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를 경제적 측면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사고란 누군가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겁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사고는 절대 기술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왜? 역량이 없는 엉터리 기술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잖아요. 그게 사기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술자의 사고력, 사고와 사고는 발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산업이 그래서 가장 착취적인 산업이었다. 우리 건설 기능 인력 육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서 길러야 될 우리 집안 계로 길들이고 식구를 해야 될 거를 들판에 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 반성하는 하나도 없어요. 국가조차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제도, 아까 익스트랙티브에서 인클루시브로 갈 수 있는 게 특히 우리 지자체의 역량한 역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을 믿으면 안 되는 게요. 법이 왜 부조리한가 그런데 여기 perverse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사악하다고 돼 있어요. 사악합니다. 법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법이 많아질수록 법률가들한테 호주머니 털릴 일이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청부강 마찬가지. 저도 이제 연구자로 있지만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똑같은 사안이 있어도 찬성으로 보고서를 써줄 수 있고 반대로 보고서를 써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똑같은 사안 하나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doubt is their product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월호도 그랬잖아요. 그거 연장 수명 연방 보고서 쓴 게 유명한 연구소에 써줬잖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직에서 개인의 한계. 아마 특히 이제 공조직에서는 더 클 겁니다. 이거는 산업심리, 조직심리 요소인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냥 이런 걸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하이니도 있는데 이거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주역이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살다가 10년 뒤에 이스라엘 경찰에 잡혀서 한다는 얘기가 자판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나 꼭 석쇠이스에 올라온 스테이크 같아 느낌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 기술자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혹시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나머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고요. 밀그램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건설에 있게 굉장히 그 원대한 목표가 있으면 세우려면 우리 건설 기술인부터 먼저 복지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건설 근로자까지 우리의 가족이자 동료로. 왜냐하면 모든 품질은 그 사람들 손끝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전으로 우리 산업을 저는 혁신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안전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게 포용적인 제도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따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요소로 필요한 게 제가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필요한 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일터에서 평생 일할 수 있겠는가? 노라고 답을 했다면 우리는 후세들한테 잘못 물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 그 안전은 방침에서 시작하면 안전 방역.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여기다 방침이나 소감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 검사는 제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방침은 자타부리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냥 너무 쉼 없이 좀 쉴 시간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욕심에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리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가지 받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아까 그 포스트잇 입구에다가 놔드렸는데 혹시 제가 원래는 이제 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이게 그 메이저 이제 발주기관들에서 그 임원진들 교육용으로 많이 쓰시다 그래 거의 절판이 돼버리고 없어서 남은 걸 갖고 왔는데 가서 좀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실 분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오시죠. 예. 예. 또 한 분 안 계세요? 예, 오시죠. 저는 이제 국민을 다 행복하지는 못하게도요. 우리 건설 종사하는 200만 명 플러스 가족 800만 명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는데 제가 기회를 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제가 아까 연락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도와드리겠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